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혁세입니다. 오늘 갑자기 좀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이 금융권에는 보니까 아직도 찬바람이 부는데 바깥 날씨는 따뜻해지고 또 우리 경제가 또 이런 날씨처럼 조기에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원장 그만둔 지가 벌써 1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경제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에 우리 이 금융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국 금융의 과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세계 경제가 선진국하고 이 신흥국하고 좀 양극화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진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동안에 경제가 좀 그런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최근에선 그런 어떤 그 여파로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의 경제는 좀 둔화될 것으로 원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큰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미국의 그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앞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그 속도나 시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그런 지금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2006년, 7년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거품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6, 7년이 지나고 재고 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은 금융 완화를 통해서 장기 금리가 상당히 안정됐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과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패드에서 이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 거냐,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에 따라서 미국의 모처럼 살아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나 소비 시장이 다시 이렇게 또 경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이 이런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만일에 빠른 속도로 인상할 경우에는 신흥국에 있는 그런 자금들이 다시 이렇게 이탈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패드에서 이런 금리 인상의 시기가 지금 내년 상반기 이야기도 있고 내년 하반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재고 조정을 끝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만 완만하게만 이루어지면 미국의 경제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의 그 속도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 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정권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을 만한 어떤 핑계거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금리 인상의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하게 이 여러 가지 생산 가능 인구의 있던 감소라든지 어떤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과잉 설비 투자로 인한 자본 효율의 저하, 이 과잉 설비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림자 금융이나 지방정부 부채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금융 자유화나 이 외환 자본시장 자유화라는 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80년대나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 IMF를 겪게 되는 그런 과도한 기업의 중복 투자, 부채 관리를 잘못해서 과잉 설비로 인한 어떤 그 큰 후유증을 겪었듯이 중국도 지금 그림자 금융이나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과잉 설비 문제 이런 것들을 산업 구조 측면에서 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지금 이 실물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금융의 자유화라든지 개방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그 어떤 금융의 개방 속도를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더 속도를 계획을 해 나감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성장이 이 과거와 같은 성장 잠재력을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리커창 총리가 7.5% 뭐 성장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지만 그 달성 여부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런 성장보다는 지금 중국이 산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 뭐 과잉 설비라든지 어떤 지금 제조업 중심의 어떤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어떤 이관되는 그런 전환기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것, 또 불실 채권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금융개혁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아베노믹스의 경우에 뭐 3대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성장 전략 이 세 가지 이 축 가운데 지금 금융 완화로 인한 부분만 어느 정도 시장에 효과를 보고 있고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작년에 대규모 추경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그 효과가 어떻게 서서히 나타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 환경 개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로 보면 뭐 그렇게 아베노믹스가 뭐 정시에 약간의 그 긍정적 효과 외에는 어떤 수출이나 무역 수지 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한 그런 그 효과를 보이고 주지 않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원전 사태 이후에 에너지 수입이 커지기 때문에 무역 구조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이런 엔저 상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이 아베노믹스 지금 금융 완화를 했을 때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답니다. 미국처럼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제에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일본이 재정 적자가 심하고 국채 반응이 과도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에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일본의 경우에 2, 3년 후에 설령 아베노믹스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완화된 그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큰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5월 중에 그 소비세를 이제 정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에서 7%로 이렇게 올리고 내년에 10월 달에 5%에서 8%를 그다음 내년 10월 달에 8%에 10%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97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1단계 90년대 초반하고 90년대 후반기에 굉장히 어려워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 소비세 인상을 3%에서 5% 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업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고 소비세 인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만일 요번의 경우에도 이런 소비세 인상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큰 경제에 충격을 준다면 아베노믹스도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신흥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테이퍼링의 어떤 속도에 따라 신흥국이 영향을 받을 거로 보고요. 만일에 미국이 완만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이룬다면 신흥국이 자체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대응 노력을 갖고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갈 거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를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는 해리 덴트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런 분석학자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이 지난 10몇 년 동안에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부채의 줄이는 과정하고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 저출산 고령화가 선진국뿐만 아니고 신흥국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디프레이션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 형태의 변화로 그랬기 때문에 설령 선진국에서 재정 정책이나 어떤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가 이런 디프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 디프레이션을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에코노미스트지도 지난번에 보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중국이라든지 신흥국들이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로 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풀린 돈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디프레션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한 10년 정도의 디프레션을 겪어야만 다시 성장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진국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부분은 다시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가 한 1, 2년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결국 긴 10년의 디프레션 과정 속의 일시적인 회복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 금년도 이제 한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원래 우리 정부가 3.9%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렇게 할 거다 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성장이 그제 발표했습니다만 한 3% GDP 성장률 되죠. 소비 투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한 3% 성장을 했습니다. 재정 정책이나 어떤 부동산 경기 회복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좀 성장이 어느 정도 3%대라도 할 수 있던 게 다행스럽습니다만 원래 이제 우리 경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중국, 일본 이런 쪽에 대외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과 신흥국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 면에서는 그쪽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내수와 부동산 시장 분야는 원래 지난 2년보다는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나 이 구조적인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침체 3대 요인이 천조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1년에 이자만 한 60조, GDP 한 5% 수준을 우리가 이자로 지급하고 또 지금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부분이 국민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그런 세대, 고령화 세대에서 어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한 웰스 이펙트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금융자산만 하면 2,500조고요. 노후 자산만 하면 한 750조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 저금리로 인해서 금리가 한 2%만 떨어져도 연간 한 50조 정도가 사실은 우리 웰스 이펙트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3대 요인들이 우리 소비 시장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소비 여력을 높이고 투자 여력을 높이려면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내수와 수출의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금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한국 경제가 그러면 흔히 이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과 우리가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90년 초반의 일본의 모습과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다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산업이 대규모 도산하는 것이 90년대 후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와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또 이 주로 기업 대출이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도한 그런 어떤 긴축이랄까요? 기업 대출의 부채 축소 이런 걸 겪으면서 버블이 급격하게 빠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하방 압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TV, DTI 이런 규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긴 호흡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통해서 완만하게 우리가 해나가면 일본과 같은 그런 잃어버린 그런 20년을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런 테이퍼링 과정에서 우리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그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흥국가는 분명하게, 신용등급이 한 4에서 6등급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일본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제일 탑 에어리에 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흥국하고 우리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다. 얼마 전에 이제 패드에서 뭐 신흥국 15개국의 여러 가지 취약성을 분석한 그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비록 대외 의존도나 이런 개방이 높은 수준이지만 상당히 견고한 그리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대외 의존도나 외환 자본시장 개방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그마한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하게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또 하나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좀 명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미 지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패드에서 이번에 4분이 이렇게 새롭게 진입했는데 그 중에 3분이 매파 좀 강경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인상 시기가 많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항상 우리나라의 위기 관리는 가계 부채, 기업 불실, 국가 부채 이 3대 부분이 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항상 우리가 그런 어떤 제2의 어떤 그런 금융위기를 어떤 그 투기 세력들한테 시험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좀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기업 불실 부분은 최근에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국가 부채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서 국가 부채를 발표하면서 공기업 계획을 강하게 해나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투기 세력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질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 주로 발생한 나라에서 계속 발생하는 게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3,500억 불 훨씬 넘어섰습니다만은 물론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뭐 그 10배 이상 높은 그 외환 보유고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지금 수출 5천억 불, 수입 5천억 불 되는 이런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가 이제 3개월치 어떤 수입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보유해야 할 외환만 해도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1,500불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3,500불이라는 외환 보유고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위기 관리 시스템을 잘 가동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업의 PBR라든지 PBR 이런 게 굉장히 양호한데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오르진 못하냐? 그래서 우리 이 주식 시장이 MSCI가 FTSE 이 두 가지 지수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MSCI에서는 우리가 아주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영향을 좀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북한 리스크라든지 어떤 내수 분야의 여러 가지 리스크 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이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시나 기업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가 어떤 정시의 안전판 역할을 상당히 선진국에 비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관 투자가 역량을 좀 높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기관 투자가가 우리 국민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시기가 우리가 앞으로 노후 시대,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 제고를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미래에 뭐 크게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5대 변수라면 역시 이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우리 출산율이 급격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저출산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월세 구조 1인 이하 인구가 벌써 50%가 2인 이하 가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70%까지 2인 이하 가구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구 구조에 맞는 부동산 정책, 특히 건설회사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주택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공급을 해나가야 된다. 맞춤형 공급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가계기업 국가 부채 관리, 그리고 삼성전자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뭐 통일 문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충격을 줍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늙어가는 경제를 다시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산업 면에서 보면 몇 가지 지금 현재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를 뭐 구조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대차 대조표상의 불황을, 금융산업도 불황을 겪을 수 있고 우리 경제도 불황을 겪듯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금융산업의
어떤 성장의 한계, 어떤 포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 성장의 벽을 깨려면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새로운 이슈로 많이 지난 몇 년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우리가 동양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저희가 빨리빨리 문화라 할까요? 단기 고도 외형 성장 경쟁이 오는 그런 어떤 후유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금융 분야의 지급 윤리가 이렇게 망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회사들의 앞으로의 경쟁 문화를 우리가 이 단기 외형 위주에서 좀 이렇게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급 윤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정보 유출, 빅데이터 시대 정보 유출이 굉장으로 인해서 금융산업 전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은행의 비대면 거래 비중이 한 85%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높은 속도로 인터넷 뱅킹이나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이 비대면 거래가 이렇게 빨리 확산되느냐? 그런 금융산업의 그런 어떤 변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들이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한테 과연 만족을 주는 건가 꼭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런 정보 유출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오히려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각종 금융 범죄에 노출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속도 경쟁을 했는데 결국 점포나 인력을 전혀 줄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금융산업이 다 같이 한번 무분별하게 비대면 거래를 높여나가는 만이 속도 경쟁을 하는 것만이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진국 가운데도 저는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전혀 이런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돈이 걸린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차제 우리가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이 체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개인에게 의존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개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보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해당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직접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셈 공인인증서 문제가 새삼 이제 거론되는 이야기가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각종 금융 비리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거 보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금융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나 사회사의 견제 균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너무 느슨한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금융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차제 우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선진국 금융회사처럼 좀 우리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금융산업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랄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앞으로 버려야 될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쭉 이야기한 거는 단기 외형 위주 경영 관행이라든지 불필요한 서비스나 속도 경쟁, 온정주의 문화로 인한 느슨한 내부 통제 시스템, 담보 위주 영업 관행, 공급자 중심 마인드, 뭐 이런 것들, 관치에 익숙한 비경쟁적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금융산업에서 버려야 할 문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 쪽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서 크게 문제될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금융산업이 선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이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금융산업의 규제를 통해,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 금융의 인프라를 좀 우리가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있지만 한국에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분야를 규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구 구조라든지 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금융회사들이 자산 운영 면에서 좀 중점적으로 나아갈 분야, 예를 들면 부동산 리츠라든지 펀드 이런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 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기업의 임대사업 이런 것들을, 기업형 임대사업은 우리 보험회사라든지 금융회사들이 나름대로 자회사를 통해서 기업형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우리가 저금리 시대의 수익도 넓히면서 우리가 어떤 주거문화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00세 시대의 여러 가지 우리가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저성장 시대, 저수익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사업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에서 다소 실패가 있더라도 결국은 갈 수 있는 분야가 해외에서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영업 규제를 네거티브로 좀 전환하고, 지금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통해서 기업 구조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은행 중심의 산업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그림자 금융이나 기업 설비 과잉으로는 기업 불신 문제를 은행 산업으로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 국유은행들이 그 해결할 능력이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그 은행 분야만 가지고 이런 기업 구조적 문제라든지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자본시장이 침체된 자본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개방을 높여서 자본시장 역동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 불신 문제를 자본시장을 역동성을 좀 높여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면서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진입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M&A가 촉진돼야만 금융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 분야도 어떤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자산 운용 역량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금융회사들이 좀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연금이 작년에 자산운용 수익률이 거의 3%대 후반으로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해도 6%대를 넘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갤퍼스가 작년에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노후 자산을, 개인연금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의 750조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가지고는 수익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우리 금융회사들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도 그런 면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줘야지만 과감하게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금융회사들이 가계나 지금 기업 불실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당면한 우리 금융산업의 과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